공포 스릴러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영화 3편이 있습니다. 사이코,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 사건, 그리고 양들의 침묵. 개봉한 지 오래된 작품들이지만 이 세 영화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 한 사람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 인물의 이름은 에드워드 게인. 그렇다면 앞서 말한 세 영화가 실화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영화 속 주인공이 실제 에드 게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에드 게인은 텍사스에 살지도 않았고 영화처럼 수많은 사람을 연쇄살인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밝혀진 그의 살인은 단 2건. 하지만 그의 범행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미국의 범죄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충격에 빠졌고 그의 기괴한 범행 수법은 여러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주게 됩니다. 심지어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몬스터 시리즈 역시 에드 게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던데요. 왜 사람들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드라마 내용 대부분은 사건을 각색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 반장이 준비한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닌 실제 기록과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에드워드 게인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마을 사람들 중 그를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에드 게인은 미국 위스콘신주의 작은 시골 마을 플레인필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도 거의 없었고 대화를 할 때는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끔은 혼잣말을 하거나 갑자기 웃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했죠. 그렇다고 무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돌봐주는 베이비시터 일을 맡을 정도로 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에드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매우 엄격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세상은 타락했고 여성은 죄의 근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어린 에드에게 끊임없이 주입했죠. 어머니는 친구를 사귀는 것도 탐탁지 않게 여겼고 세상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에드의 세상은 점점 좁아지게 되었고 그의 세상에는 오직 어머니만 존재했죠. 에드에게는 형 헨리가 있었는데 형은 어머니의 가르침에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에드가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어머니의 생각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며 에드를 설득하려 했지만 에드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죠. 1957년 11월 16일 마을의 보안관인 프랭크 워드는 평소처럼 어머니가 운영하는 철물점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선 순간 프랭크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카운터는 비어 있었죠. 그리고 뒷문으로 이어진 바닥에는 피가 흥건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프랭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에드워드 게인. 사실 전날에도 에드는 철물점을 찾아와 부동의 가격을 물어보고 갔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가게에 들르던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에드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프랭크는 가게 안에 남아있던 장부와 영수증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마지막 영수증에는 역시나 에드 게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프랭크 워드는 동료 보안관들과 함께 곧바로 에드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에드가 생활하는 공간은 당최 사람이 사는 집 같지 않았고 집안에서는 쿰쿰한 냄새가 났죠. 그리고 창고에 들어서자 수사관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슴같이 보이는 물체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슴이 아니라 사람 몸통이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밧줄이 묶여 있었고 목이 잘리고 내장이 적출되어 있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프랭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는... 제발... 프랭크는 정신없이 시신의 머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발견된 비닐봉지에서 심장이, 포대자루에서 머리가 발견됩니다. 바로 프랭크 워든의 어머니인 버니스 워든이었습니다. 프랭크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수사관들은 처음 보는 말도 안 되는 이 광경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경찰들은 곧바로 에드의 집안으로 들어가 수색을 시작하는데요. 집안 곳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죠. 자세히 보니 의자에는 사람의 피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덮개가 씌워져 있었고 사람의 두개골을 이용해 만든 그릇들이 발견됐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가면, 유리병에 담긴 장기, 그리고 사람의 젖꼭지로 만든 벨트, 각종 장식품들까지 발견되었죠.
수색이 계속될수록 충격적인 물건들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집은 마치 죽은 사람들의 흔적을 정성스럽게 모아둔 박물관 같았죠. 그런데 이렇게 시신으로 만든 다양한 물건들은 아무리 봐도 하나의 시체에서 나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몇 가지 유해가 3년 전 실종된 술집 주인 메리 호건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메리 호건은 1954년 갑자기 사라졌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했던 실종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에드 게인은 버니스 워든과 메리 호건 두 여성을 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고 자백합니다. 또한 나머지 유해는 묘지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들은 범죄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에드가 알려준 묘지들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여러 무덤이 파헤쳐져 있었고 그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대체 에드 게인은 왜 무덤을 파헤쳤던 걸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어떻게 이런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에드 게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어머니인 오거스타였죠.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 오거스타는 독실한 신앙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앙은 사랑이나 구원보다는 통제와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세상은 타락한 곳이며 여성은 죄의 근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두 아들에게 끊임없이 주입했죠. 매일 오후가 되면 오거스타는 에드와 헨리를 불러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죽음, 살인, 죄 그리고 신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녀는 세상을 믿지 말라고 가르쳤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막았습니다. 두 아들이 친구를 만드는 것조차 탐탁지 않게 여겼죠. 그렇게 그의 세상은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에드가 37세가 되던 1944년 형 헨리가 농장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가 평생 의지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에드 게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집안 대부분의 공간을 폐쇄한 채 살아갔고 어머니가 사용하던 방만은 생전 모습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의 상실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리고 에드는 밤이 되면 마을 공동묘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훗날 경찰 조사에서 그는 1947년부터 1952년 사이 수십 차례 공동묘지를 방문했다고 진술했죠. 에드는 장례식 기사를 유심히 읽었고 최근에 묻힌 여성들의 무덤을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와 외모를 가진 여성들에게 집착했다고 합니다. 그는 깊은 밤 공동묘지로 향했고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집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훗날 에드 게인의 행동을 분석하며 그가 단순히 죽음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되찾고 싶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에드는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자신이 공동묘지를 파헤쳤다는 사실도 인정했고 메리 호건과 버니스 워든을 살해했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없다. 그는 비슷한 대답만 반복했죠. 결국 법원은 그의 정신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들은 에드 게인이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1958년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형무소가 아닌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수용된 에드 게인은 의외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직원들의 지시를 잘 따랐으며 때로는 병원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신문을 읽거나 농장 일을 돕는 모습은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기까지 했죠. 정말로 그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였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현대 범죄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그는 공동묘지를 찾는 시간과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했고 훼손된 무덤을 다시 정리해 놓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점 때문에 지금도 에드 게인이 정말 심신상실 상태였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84년 에드 게인은 폐암과 호흡기 질환 합병증으로 77세의 나이에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미국 역사상 가장 기괴한 범죄자 중 한 명의 삶도 끝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고 있으며 범죄 심리학자들은 여전히 그의 행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정신 이상이었던 걸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을 향한 뒤틀린 집착이 결국 그를 괴물로 만든 걸까요? 어쩌면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외로움과 집착이 어디까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인지도 모르죠. 오늘 강 반장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에드게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